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3년 10월 11일 미 동부시간 수요일 저녁 10시 미쿡 정치농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뉴저지의 양희님, 그리고 또 커네티컷의 백곰님 나오셨습니다. 양희님부터 발랄하게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그동안 계속 흐렸다가 오늘은 아침엔 좀 쌀쌀했는데 오후 되니까 따스하더라고요. 네. 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곤욕을 겪고 있는 우리 커네티컷의 백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얘기 함께 나눕시다. 자, 우선 미국 소식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염소 아저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국 소식이 항상 국내 얘기하다가 막판에 시간이 쫓겨서 간신히 하는 게 하도 내가 참 그동안 당해왔던 이 서름을 씻고자 미국 소식 먼저 합니다. 그 대신 짧게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미 하원 의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때 후폭풍이 컸어요. 왜냐하면 단 한 명의 하원 의원이 표결하자고 해서 그 표결에 붙여가지고 그 대다수 의원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의장이 공석이 돼버리는 일을 겪고 나니까 그야말로 어의가 없는 거죠. 임금님 오시라고 그러죠. 어의가 없어서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 맷 가이즈 플로리다 하원 의원 존엔 먹었어요. 존엔. 자, 지금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무지하게 먹었어요. 너희놈 새끼야, 네가 뭔데 너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다 겪어야 되냐. 막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 하원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주에 짐 조던을 나는 인돌스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는 스티브 스칼리스 이 사람입니다. 지금 MBC 뉴스에 지금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원내대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하원 의장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짐 조던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런데 짐 조던은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하이오주의 짐 조던인데 레슬링 선수입니다. 엄청난 156승 1패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올림픽에서도 메달도 땄고 그러면서 칼리지에서 레슬링 코치도 하고 이랬는데 코칭 당시에 팀 닥터 있지 않습니까? 그 레슬링 선수단 주치의가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거기서 성추행. 근데 이것을 이 코치인 짐 조던이 무마하려고 했어요. 막 전화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너 이 얘기 하게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현재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January 6 의사당 난동 사건, 그 다음에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한 거야. 막 이거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좀 너무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짐 조던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화당 내에서 비밀 투표를 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끼리만. 그래서 113대 99표로 짐 조던을 누르고 이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으로 공화당 내에서 선출됐습니다. 아직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짐 조던 자체도 자기가 스칼리스한테 표를 던지겠다고 얘기했고 맷 가이즈도 스칼리스한테 표 던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4명 정도만 아직도 그 강성 4명 정도만 반대 입장이고 자기는 아직도 그래도 짐 조던한테 던지겠대.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안 던지고 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4명 이상 반대를 해버리면 또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한국에서 지난주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뭐 작은 강서구라는 구청장 선거인데
어떻게 이 판이 커져서 뭐 내년에 있을 총선의 전초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양당에서도 굉장한 공을 들였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우선 양희님이 뉴저지 양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인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 커네티컷의 백곰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56.52%로 13만 7천 표를 얻었고요. 김태우 후보 국민의힘은 9만 5,492표로 39.37표를 얻어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아주 압승 17.15% 차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압승이거든요. 물론 이미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두 배를 이기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처음부터 마치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리고 사실 구청장 선거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면까지 해주면서 그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그 김태우 후보를 후보로 다시 공천을 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심판받는 첫 번째의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는데, 그런가 하면 아직도 그렇게 39%나 되는 9만 5천 명이 사실은 김태우 후보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렇게 그 구청장 자리에서 쫓겨났는지 그런 거 아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한마디로 가끔씩 그러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을 그런 사람들? 그냥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는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좀 만족스럽다고 느껴요. 네, 지금 양희님 하신 말씀은 양희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아, 저희들이 오늘 우리 미주 지역에 아시는 분들한테 쭉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의견들을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지금 양희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맞죠? 양희님? 네, 맞습니다. 예. 커네티컷의 백곰님, 주변 분들 얘기라든가 본인 생각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저는 어찌됐거나 이긴 거는 참 축하할 일인데, 어찌됐거나 강서구민들의 투표 결과로 따졌을 때 그 17.5% 차로 이제 이겼는데, 그 17.5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더 열심히 더 잘해라라는, 약간 그 아주 17.5가 큰 숫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숫자라는 의미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미 동부에 사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 것이 이렇게 한국에서 새벽에 뭐 일어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표라든가 무슨 해외에서 열리는 뭐 축구 경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미 동부에서는 아침 시간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느긋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어요. 또 백검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뭐 지금까지는 막 고집불통으로 갔는데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유화 제스처 쓰고 김행 장관, 여가부 장관 같은 거 여성가족부. 안 앉히고 나름대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게다가 맞아요. 민주당도 요걸 통해서 와 우리 이제 막 이 체제로 무조건 가야 돼 하면서 또 불협화음이 그대로 잠재해 있고 내부 통합 이런 것에도 약간 좀 걸림돌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다음에 또 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곰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민주당은 더욱 단결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지금 안에 껄끄러운 상황이 있는 거 있지만 그거 현명하게 극복 못하면 표 없어지는 거예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합된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고 국민이 우리를 믿고 계속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해결책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이제. 예. 네, 지금 어떤 그 한국의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분열 자체를 싫어한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내부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개혁하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엉망인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예. 하여튼 뭐 민주당 내에서 뭐 비주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나쁜 말로 욕을 한다든가 또 현재 대표 체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뭐 여당한테 표를 찍는다든가 이런 부류들은 지금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지 말고 하여튼 가능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서로 있더라도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단합을 해서 이겨 나가야 돼요. 그것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저희 해외 동포로서는. 예, 한국한테. 예,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앙금도 많고 막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답인데 어떡합니까? 그게 정답인데.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전에 양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해병 대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이구 우리 해병 대원들이야 미주 내에서도 해병 전후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뭐 반공 뭐 반민주 이런 거였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양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한편으로 수긍이 가면서도 아이고 어떻게 해병대 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라고 반신반의했는데 걔도 양희님이 그 당시는 조용했을 때거든요. 맨 처음에 그 박정훈 대령 문제였을 때. 근데 그래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양희님 말씀대로 지금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막 가지고 아주 철도 있게 요구하고 그런 거 보셨죠? 장면. 네. 양희님도 미우새에서 이렇게 미우새밥 먹다 보니까 돗자리 까는 법을 어느 쪽도 이렇게 배우신 것 같아요. 어때요? 마치신 소감이? 그냥 좀 바램이 상식적인 바램을 한 건데 그게 돼서 오히려 좀 위안이 됐어요. 아, 네. 이게 한국이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나 이런 그냥 바닥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그 바닥이 어딜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절도 있게 요구를 하는데 야, 그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 힘도 보셨지만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박또박 논리 정연하고 절도 있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책임을 져야 될 그 수뇌부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주 얘기하는 거 보고 감명받았고 이러한 영향이 미주 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참 우리 미주 사회에서 항상 우리 무슨 월남 전에 무슨 뭐 자유총연맹 무슨 뭐 지부 미국 지부 뭐 해병 전후회 뭐 이런 단체들이 항상 그 민주적인 요구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약간씩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느낌을 들죠. 백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보수 단체들의 그런 움직임은 늘 그래왔죠. 근데 요번에 그 해병대 최상병 죽음 사건 을 계기로 그 해병대가 좀 나서는 거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꼭 해병대 전후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3군 예비역들이 우리 염소 아저씨를 비롯해서 저도 다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다 같이 나서야 될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의 사기라는 것은 가장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서서 힘을 내고 참여할 때 사기가 가장 높아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6.25 때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총 맞아서 죽을 때 빽 하고 죽는 사람은 백이 없어서 총알바지로 나와서 죽었고 양반 고관들의 자제들은 군대도 안 가가지고 다 뭐 면제받고
그렇게 호가호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6.25 때부터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철칙이에요, 철칙. 예. 솔선수범해야 돼요. 미국 같은데 포스타 뭐 이런 사람들의 아니면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기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예. 그런 것을 어겼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연연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고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그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할 때 일반 병들은 해병이든 육군이든 해군이든 상관없이 그런 것에서는 과감히 반대를 한다. 저항을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자,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아프간에서 6.3의 지진이 일어나서 2,000명 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는 정말 지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어요. 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미주동포들은 하마스가 시작한 이 로켓 포탄 공격, 이스라엘의 보복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 양희인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변에 또 우리 동료분들 하신 말씀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어느 정도 다 알고는 계시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조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7일 날 유대 안식일 새벽에 그 수천 발의 로켓포랑 뭐 패러글라이더 등이 동원돼가지고 하마스의 사상 최대 규모 대이스라엘 공격에 감행되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우리 철통 방어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아이언돔 국경 스마트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고 엄청난 지금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상자와 그 부상자까지 하면 몇천 명의 이스라엘 주민 또 가자 그 팔레스타인 주민이 그렇게 다 부상을 그 당해 아직 있는 끝난 게 아니죠 상태거든요. 또. 예, 계속 되겠죠 증가가. 네, 계속 되고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괜히 마치 팔레스타인은 다 나쁜 사람 같고 우리가 옛날부터 그 테러 집단으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테러를 감행하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건 잘못이지만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0 전쯤에 그 이스라엘을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제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성지처럼 성지순례, 성지순례. 예. 네, 꿈의 그런 장소인 거예요. 꼭 가보고 싶고 그랬던 굉장히 뜻깊은 그런 여행이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데가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그 베들레헴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딱 갔는데 온 그 동네가 벽으로 굉장히 높은 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요. 입구에 그 완전 무장을 한 이스라엘 군인이 모든 사람을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저희 같은 음. 경우는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 그때부터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밖에 나오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왜 나가는지 허락을 받고 어디를 가는지 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대요. 그때 이미 10년 전에.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뭐냐면 너무 암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 굉장히
수도 같은 경우도 엄청 발달돼 있고, 뭐, 예루살렘이나 뭐, 사해 또 그 많은 그 도시들이 또 그 오래된 도시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그렇지 않았어요. 꼭 미국의, 할렘 슬럼가처럼 굉장히 암울하고 뭔가가 되게, 발달돼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무중충하고 그래요? 거리에도 이렇게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상했고 충격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 사람들이 고립돼 있구나. 그때 느꼈던 거예요. 아무런 지식을 갖고 갔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지금도 제가 지도를 한번 봐봤거든요. 가자 스트립 해가지고. 야, 그랬더니 정말 그 폭이 2마일, 좀 넓은데 밑으로 내려오면 한 길어야 5마일? 그렇게 되고, 길이가 한 잘해야 10마일?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카운티보다도 훨씬 작은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데 보니까 막 건물들이 그것도 막 세멘트 건물 막 이런 거는 꽉 차 있잖아요. 거기 가자 스트립 보면은. 그 좁은데. 하여튼 삶 자체가 팍팍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 전쟁이 안 일어나. 뭐, 네, 나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보면은 한 면이 바다인데 무슨 포트가 또 없더라고, 하나도. 항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팍 정도만 한 2개 있고, 그 바다 접경 지역에. 그러면서 정말 고립된 곳이더라고, 이렇게 내가 그냥 눈으로 보니까. 예. 양희님은 우리,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느낌을 더 잘 받으실 네. 우리 인디아나 폴리스에 계시는 우리 저기 동포가 또 보내주신 그 내용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치 그 옛날에 한국 사람 같다고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자기네가 살던 그 나라를 뺏긴 거잖아요. 그 영토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한 곳에 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리고 집권 같은 경우는 그 총리가, 그 네타냐후 총리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비리 문제 같은 것들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팔레스타인을 그 한국에서 그 보수 정권이 북한을 항상 자기네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을 사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자나 이제 물조차도 제대로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팔레스타인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 저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996년도에 1차 집권을 시작해서 21년도까지 집권을 했었대요. 그리고 21년도에 아마 그때 이제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그 모든 그 집안 그 사람의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뇌물이며 그런 비리에 너무 많이 연루가 됐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 다시 또 집권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수 정권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뇌물 그런 문제에 연루가 되고, 그래도 한국 국민들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다시 또 뽑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되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네타냐후 그 총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잘 된 거죠, 오히려. 이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지금 완전 전면전을 선포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전쟁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동안은 보니까 이스라엘은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 다닐 때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공부를 했던. 근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거기는 군대를 여자도 가네? 그렇게 하고 알고 이렇게 되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군인들이 자진해서 군대를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 총리의 하도 그런 비리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이런 전쟁에 실제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라고 전쟁 일어나기 하더라고요. 직전에 네타냐후가 대법원의 권한을 뺏고 행정부가 다 결정을 네, 하겠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보수 정책을 펴면서 이제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자, 우리 백곰님도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 뉴스 소식 접했을 때 어떤 느낌 들었나요? 저는 뭐 일단은 그 뉴스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지역 내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나 성당에서 과연 이 문제를 정말 진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 가서 누굴 붙잡고 정말 팔레스타인의 그들의 행동이 테러로 비춰지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정당방위거든요. 과연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일인가? 정말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좀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가 있는데 그런 게 더 많이 들었어요. 난 맨 처음에 토요일 아침에 소식을 접하고 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5천 몇 발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 보고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 무기 같은 거를 막 터널로 해가지고 가자 스트립에 들어가는 거 다 통제하고 그런다는데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이렇게 장기들 동안 이스라엘은 뭐 했나? 왜냐면 거기는 그냥 무슨 위성까지 안 띄워도 돼. 그냥 무슨 CCTV만 해놔도 다 보일 수 있을 정도거든요. 워낙 그 폭이 2마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손바닥 굉장히 보듯이, 작아요, 나라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5천 발의 그 엄청난 로켓을 땅속에 묻었겠지만 어떻게 숨길 수가 있었는지 그 감시망을 피해서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저렇게 하마스가 많이 쐈을 때 이스라엘이 그냥 다 멸망해버렸다, 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피해는 받겠지만 이스라엘은 보복을 할 건 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보복을 하면은 그 조그만 가자 스트립도 거의 풍지박산 날 걸 알면서 무슨 대책으로 하마스는 저렇게 쏘아대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는 있더라고요. 아, 민간인을 인질로 잡으면 못하겠지. 아마 이런 보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현재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막 화해 무드를 하고 있는 상황, 뭐 이란과 미국이 뭐 좀 화해하는 상황, 요거를 막기 위해서 그 국제관계를 이용하자 한 두 가지 정도의 보관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거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그런 거 외교적인 문제가 나오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냥 인질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고 무조건 보복으로 나가버리면 솔직히 가자 스트립 그거 뭐 그냥 몇 시간 아니면 다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공격을 감행하나 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분석도 있고 한데 약간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고 아직도 안 되는 면도 있고 좀 그래요. 그리고 더 프로그레시브라는 그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진보라는 정간물을 또 읽어보니까 오늘 날짜 기사인데 서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가해서 희생당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 하마스가 공격해서 희생당한 이스라엘 민간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 비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비판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인질로 데려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에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 여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하마스가 거기 사람들을 인질로 데려간 거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뭔가 모순적인 거예요.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들 하마스의 어려움을 공히 다루면서도 하마스의 전략적인 좀 잘못 같은 거를 지적을 하네요. 게다가 또 하나 문제는 그 옛날에 피에로 있지 않습니까? 아라파트 의장 옛날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 오슬로 조약 맺어서 나름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막 그랬을 때 그 하마스가 피에로를 물리치고서 집권을 하면서 강공책으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 일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시브 매거진에서는 저자가 그런 글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정리를 한다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문제 그냥 누구 편 딱 들어가지고 누가 잘못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는 지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포 사회에서. 한인분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두 네, 번째, 저희는 그 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그런 대응 문제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한참 골머리 아프고 지금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이게 뭐 그거보다도 더 뜨거운 이 살상전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에 확전이 되니까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또 그러면서 또 중국의 대만 공격, 북한의 강공책 막 이런 것으로 또 연계되는 건 아닌가 해서 많이 좀 걱정된다는 그런 얘기. 또 하나 중동 전쟁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원유 오일. 생각나죠, 원유, 네, 오일. 예. 원유. 예. 근데 뭐 아직까지 그것에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된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거 원유 위기가 오는 건가? 뭐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 저기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없어요. 뭐 명분도 누가 더 명분이 나서고 명분이 적고가 없는 것 같아요. 둘은. 아주 역사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막 참 한많은 역사가 양쪽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정말 해결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 숱한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중재를 하려고 하고 옛날에 카터도 그러고 뭐 다 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이 지금 더 심해지는 갈등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 미주 동포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양희님이나 우리 백고님의 관심사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갖고 제가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 지인한테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그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되게, 저는 아르헨티나 하면은 에바 페론,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 노래에 있는 그 주인공 여자가 항상 예, 생각이 예, 나요. 예.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의외로 유태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베케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방문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전쟁이 나면서 되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되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분 그 아르헨티나 안에서도 서로 보안 강화하고 막 이렇게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되게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 매일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대선이 있대네요. 근데 사람들이 트럼프나 윤석열 같은 성향의 보수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지인은 너무 다들 정신병자 같다고 막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음. 시대의 변화를 그 젊은 층들이 요구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를 예, 들으면서 그런 성향이 아, 참 어디 나라나 다 있네요, 네, 보니까. 예, 요즘에. 네, 진짜 민간인들 피해가 최소화돼서 아무튼 세계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뭐 긴 얘기 필요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예견한 건데, 뭐 처음에 그렇게 열전이 됐지만, 또 상황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각각 다 느끼지 않을까.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이란도 이란 나름대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우디아라비아대로, 뭐 그런 걸 느끼면서 소강 상태로 되고, 좀 냉정을 되찾고, 어느 정도의 평화가 찾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351화 미국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곰님, 양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